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초소에 감시소를 다시 세우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니면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를 조롱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의 최종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 진행됩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우세 속에 부산이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어서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연예인 마약 의혹의 핵심 인물인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연예인들의 잇단 마약 음성 결과로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경찰 수사가 또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속에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결혼 정년기인 30대 초반 56%는 미혼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찬바람이 불며 체감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 종일 춥겠고 내일은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최전방 지역 감시초소에 시설물을 다시 세우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23일 합의 파기 선언 이후 관련 동향이 나타난 건데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목재 구조물을 둘러싼 모습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전방지피, 감시초소 자리에 세워진 북측의 감시소입니다. 다른 감시초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새로 세운 감시소에 얼룩무늬로 도색한 흔적이 보입니다. 경계호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 뒤로 중화기인 무반동총을 반입하는 모습이 찍힌 데 이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 군이 촬영한 것으로 앞서 파괴됐거나 병력이 철수한 감시초소 11곳에 이 같은 북한군 동향이 포착된 건 북측의 9.19 합의 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터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이 일부 군사 조치의 복원 움직임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합참의장도 앞으로의 군사 조치는 북측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를 깬 북한에 대해 군은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군의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다시 초소를 설치한 만큼 우리 군도 병력들의 안전과 후방 지역의 전투 지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수색 및 매복 정찰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측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며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군도 9.19 합의의 추가 효력 정지와 같은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사무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핵 개발의 일환이라고 지적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지 않으면 풍선이나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고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이 결의 위반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 최종 투표가 24시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코리아 원팀이 파리 현지에서 막판 총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의 물량 공세에도 정부 측은 예측이 어려운 박빙 승부라며 마지막 투표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is ready.
서툰 솜씨지만 재기를 차고 한복 매무새를 만지는 외국인들. 어느새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 인근에선 곳곳에 부산을 새긴 버스가 장외 여론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총회장에서는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투표 직전에 있는 PT에서도 BI 회원국들의 마지막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와 스토리를 진중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재계 주요 인사 등 코리아 원팀은 분초를 쪼개가며 각국 대표단과 접촉면을 넓혔습니다. 핵심은 첩보전을 뺨칠 정도의 철저한 보안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론 페어플레이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어느 시점까지는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국가는 소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3분의 2 득표가 없으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은 우리에겐 또 다른 희망입니다. 사우디발 오일머니에 우리는 과거 한강의 기적 노하우 부각과 대기업의 인프라 지원 등 민간 협력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모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유치전의 결과는 한국 시각 29일 0시 이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세계 박람회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억압적인 평판을 세탁하려는 것이 목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투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서봉국 기자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사우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엑스포 개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의 핵심으로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석유 중심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를 다변화하는 이른바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는 중. 여성의 축구 경기장 출입과 운전을 허용하는 등 보수적 이미지 탈피에 나서고 있는데 엑스포 개최를 이 변화를 대적으로 내볼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변화의 시대, 미래를 내다보는 내일로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엑스포 유치전에 78억 달러, 약 10조 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사우디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쟁국인 로마 시장은 사우디의 전략이 비전 2030에 걸맞지 않는다고 냉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일본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유치전에 나선 한국 정부를 지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애초 원유 수입 등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 리야드를 개최주로 지지하는 목소리도 강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더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리야드, 로마가 경쟁하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 182개 나라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수뇌부를 전격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인사 시즌의 막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총선과 맞물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만 수석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바뀌고 부처에선 장관 절반가량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국정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한 건 사실상 경질성 인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부 인사 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면서 후임이 정해지기도 전에 국정원장 사표를 수리하는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정원을 시작으로 총선용 개각의 신호탄도 덩달아 쏘아 올려졌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개편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비서관 가운데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총선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총선에 나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세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수석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되는 겁니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는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다음 주쯤 대통령실 2기 체제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이어 부처 개각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절반 정도를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취임 후 처음 있을 이번 대대적 인사에서 윤 대통령 의지대로 외연을 넓히는 데 성공할지 아니면 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데 그칠지 다가올 인사 시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당 핵심 인사에 대한 희생 요구에 당사자들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비윤계로 꼽히는 부산 3선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무감사 종료와 맞물려 여당 중진 인사의 거취 압박과 현역 의원 물갈이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 대신 서울 출마를 공언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 도전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기득권을 버리고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로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우리 당의 수도권 의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회 과반 의석수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종로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당 일각에선 비윤계인 하 의원이 부산에서 공천받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차선을 택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남권 중진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수도권 출마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의 희생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지도부와 중진들이 느낄 거취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님 종로 출마하신 거예요? 전국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관리 성과를 평가한 당무감사가 마무리된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 가운데 각각 1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외에 나머지 결과는 베일에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당무감사가 진행된 204곳 가운데 22.5%인 46곳의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이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넘겨받아 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음을. 이렇다 보니 당내에선 현역 의원 가운데 최소 하위 20%는 공천 탈락, 즉 컷오프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중진들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얘기도 적잖게 오가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적게는 20%대, 많게는 절반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새 공천장을 받지 못한 만큼 당무감사 결과가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자는 혁신위 제안까지 비중 있게 반영하려는 분위기여서 본선에 앞선 예선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성적표인 당무감사 결과를 받아들면서 현역 재공천과 교체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천 생존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 신경전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은 높이고 대의원의 비율은 낮추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배가량 차이 나는 표의 가치를 맞춰가겠다는 건데 비명계는 팬덤 정치의 늪에 더 빠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출, 즉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의원의 한 표는 권리당원의 60표와 맞먹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지방의원 등 소수 대의원들의 표 가치가 훨씬 높아 당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당규 개정안은 이런 비율을 1대 20 미만으로 낮춰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전체의 70% 비중으로 하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 차이를 20대 1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대 1 정도는 그래도 당내에 공감이 있는 범위다. 이런 판단이 좀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불공평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인데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긴 하겠지만 단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비명계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편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면 강성 팬덤의 입김에 더 휘둘릴 거라고 지적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70% 중에 대의원들이 한 7% 정도, 나머지 63%가 당원, 이런 구성이 될 거라고 봐요.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팬덤 정치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길이다. 내년 8월 치러질 전당대회 규칙을 왜 벌써 바꾸려는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친명 주류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혹시 모를 공석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포석을 두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걸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가 경선에 나설 경우 감점 비율을 30%로 강화하는 방안도 공천심사 규칙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비명계는 이 또한 찍어내기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민주당 내홍의 불씨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건데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부터 구형까지 240번 넘는 공판과 5년여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5년 만에 결심이신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 거래나 판사 사찰 의혹은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재판 마지막 절차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구형량입니다. 임 전 차장이 일선 법관들에게 사법부 조직에 유리한 판결을 요구하거나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인데 이 때문에 재판 독립이 파괴되고 사법부 신뢰까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검찰이 과도한 언론 플레이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부뿐 아니라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측과 소통하며 재판 진행을 논의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 뜻이 다른 법관을 사찰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까지 관련 죄목만 30개가 넘습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석 달 뒤인 내년 2월 5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이보다 2달 빠른 다음 달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에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과다 처방 방식으로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E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를 수능 부정 행위로 적발한 감독관의 근무지를 찾아내 항의한 학부모가 변호사이자 유명 강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면서 감독관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학교 앞에서 벌인 1인 시위 장면입니다. 감독관 실명을 언급하며 파면을 주장하고 다른 인권 침해 사례를 알려달라고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려다 감독관에 적발됐습니다. 학교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했던 아버지 A씨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유명 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내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필기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감독관이 이 동작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앞 시위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협박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수험생 가족의 항의로 정서적 고통을 호소했던 감독관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노조는 A씨가 사과문을 빌어 오히려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피켓팅한 것밖에 없거든요. 세 번줄이 학생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얘가 마킹을 하려고 해서 안 돼요라고 하면서 답안지를 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답안지에다가 마킹하려고 찍은 거거든요. 교육당국은 학교 CCTV와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조만간 A씨를 고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핀플루언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관련 종목 주가가 요동쳐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를 여지가 크다며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수백 개의 종목 중에 95%는 다 크게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은 주가가 오히려 내려갔다고 깎아내립니다.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2차 주식 종목 샀던 사람들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모두 SNS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이른바 핀플루언서들입니다. 구독자만 수십만 명, 팬덤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최근 5년 새 3배 남짓 급증하면서 핀플루언서 영향력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고 우리나라 증권사 보고서들이 가격 하락이라는 의견들이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도 이들이 추천하는 종목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종목은 수백 %씩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추천했던 에코프로가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들 입김이 커지면서 각종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임원으로 겸직한 회사 종목을 추천해 금융당국 조사를 받는가 하면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면서 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그런 유명사라든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건들이 2-3건 정도 저희가 포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당국이 주가 거품을 키운 뒤 차익을 챙긴 일부 핀플루언서를 겨냥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도 정확한 기업 분석 없이 이들의 추천만 믿고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000만 명 수준인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세대 변화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 인구는 1,021만여 명으로 저출산에 따라 2050년에는 521만 3천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5명 가운데 4명은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혼 청년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81.5%로 20년 전인 지난 2000년보다 2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도주의적 일시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카타르와 이집트 형제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오전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30일 오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전이 이틀 연장된 걸 환영하고 휴전이 더 연장되도록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며 교전 중단이 더 연장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휴전 연장은 하마스가 계속 인질을 석방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휴전 연장이 더 이어지게 하도록 미국 안보팀이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중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에 취약해진 것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베이징의 어린이 병원 대기실이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늘기 시작한 호흡기 질환은 겨울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들도 의료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환자가 너무 몰려 검사와 진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秋冬季呼吸道感染的高发期，包括肺炎支原体活跃的呼吸道感染的那个占比，大概在我们全部门诊量的40%左右。 영유아들은 리노바이러스, 어린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나이대별로 유행하는 감염병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독감까지 겹치는 등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가 중첩하면서 질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격차를 유행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 사회적 접촉이 줄면서 호흡기 감염이 함께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바이러스 면역력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병원균에 덜 노출돼 면역 격차가 커졌습니다. This year, as we been suffering and going through the COVID-19, a lot of people actually did not have much infection during the previous 3 years. 중국 정부는 유행 정점이 1, 2주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며 새해가 되면 집단 면역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급률이나 서비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구의 67%인 5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3억 명보다 약간 늘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소득에 따른 보급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은 전체 인구의 90%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37%에 그쳤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앞두고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추위가 잠시 주춤했던 어제와 달리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3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한때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1도, 대관령 영하 2.5도, 대전은 3.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나날이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결정할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를 하루 앞두고 현지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이경우 유치지원단장이 지금의 판세는 예측이 어려울 만큼의 박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코리아 원팀 체제 아래 움직였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 단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7월 총리실 직속의 민간합동 엑스포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코리아 원팀 체제하에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5개국이 유치 신청하여 이제 경합을 벌였지만 지금은 아시는 바처럼 한국, 사우디, 이태리 3국이 남아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지난해 유치위 출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열세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박빙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에서는 막바지 응원전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2030년 주인공이 되면 우리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7번째 나라가 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개최지 선정 투표를 일주일 앞두고부터는 부산 곳곳에서 유치 열기를 담는 응원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부산은 관문에서부터 2030 세계박람회에 대한 바람으로 가득합니다. 시민이 공원에 모여 만든 엑스포라는 글자는 누구도 아닌 바로 시민이 세계박람회 유치를 원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꼭 우리 부산에서 2030 엑스포가 개최되고 성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도시인 파리와 부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관광지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엑스포를 알리고 응원을 당부합니다. 올 때마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부산이 좋은 도시구나. 타 지역 사람이라도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진 않지만 총회 시각에 맞춰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시민이 함께 들으며 마지막까지 응원 열기를 높이는 행사도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되면 부산항 북항 일대 343만 제곱미터 땅에 박람회장이 조성됩니다. 2030년 5월 1일 개막해 6달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 국내외에서 5천만 명가량이 찾을 거로 예상됩니다.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를 더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61조 원이고 고용 창출은 50만 명가량이라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또 이미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한 우리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유치한 7번째 나라가 되고 부산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니면 투속기로 위성을 날리느냐며 더 뻔뻔한 주장을 이어갔고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사무처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 개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위성을 발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자위권이라고 주장하며 편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We learned about Seoul's plans to, at the end of the month, launch their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from America's Vandenberg base.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 속에 북한은 이번 발사를 정당한 우주 개발이라고 강변했습니다. Then I have the question. Is the United States launching its satellite with a balloon or catapult?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북한을 옹호하며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안보리에서 뒤를 봐주는 특수 관계라고 비판했습니다. They celebrated alongside Kim Jong-un as he showcased his ballistic missile program, a program explicitly prohibited by the Council
황중국 대사는 이제 북한이 안보리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개탄했습니다. The DPRK is moving beyond violating th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now almost mock the decisions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순서에 따라 중국이 의장을 맡은 이번 회의에서는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은 논의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과 한국의 위성 발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은 대북 결의에 따라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또다시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역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북일 정상회담 성사도 요원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닷새 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기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습니다. 条件をつけずいつでも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う決意であると申し上げているゆえんでありますし、全力で行動をしてまいります。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여 북일 정상 간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さまざまなルートを通じてさまざまな働きかけを絶えず行い続けており、そうした働きかけを一層強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が、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올해 3월과 5월 북일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는 달리 자국 민 납북자 문제 해결에는 유화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협조도 필요한데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북 공조와 관련해 4년 전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비해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3국 정상회담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내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를 놓고 일본의 대북 외교력이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영국, 프랑스 순방 결과와 민생 정책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 속에 중국의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80대 1에 육박했는데요. 석사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인 자리에도 3,500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공무원 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고사장 밖에는 최종 면접 대비 입시학원 수강생 모집을 겸한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올해 응시자 수는 처음 3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선발 인원은 39,600명, 평균 경쟁률은 77대 1입니다. 10개 인기 직종의 경우 1,700대 1, 닝샤 자치구 통계국 주임 1명 자리엔 무려 3,572명이 몰렸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으로 지원 문턱을 높였더니 오히려 가방끈 긴 응시생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觉得公务员比较稳定吧，因为我们现在就业形势比较严峻，然后如果能有个稳定的职业发展状态的话，也是挺好的。 중국의 공무원 시험 고카오 응시자 수 증가세는
최근 3년 사이에 두드러졌습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신규 채용도 줄인 탓입니다. 특히 올해 7월 대졸자는 1,158만 명으로 역대 최다. 청년 실업률은 6월에 21.3%를 찍은 뒤 더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원 진학생마저 7.6% 줄어 9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全国硕士研究生考试12月23号至25号举行，报名人数达438万。 고속성장 시대의 끝자락에 서부는 공무원 시험 열풍. 누적된 재정난에 고용 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일부 지방에선 기존 철밥통까지 깨뜨리고 있어서 등용문은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자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가자 지구에서의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동일 조건으로 휴전을 이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대학생 3명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버몬트주 버링턴시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버몬트대 인근 아파트 앞에서 권총으로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을 쏜 혐의로 48살 제이슨 이튼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자폭 무인기를 배치한 데 이어서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열 압력탄과 개조한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신형 무인기를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인구의 절반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취약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인류의 절반인 35억 명이 수해와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대처할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특히 지난 20년 동안 무더위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이 70%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배차 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진여객 노조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서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 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은 지난 13일 이후 운행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가 부분 파업 6번, 전면 파업 1번 등 이틀에 한 번꼴로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들어가면 다른 경로로 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파업 이유는 크게 임금 인상과 배차 시간표 조정입니다. 임금과 관련해선 6% 인상을 제시했는데 앞서 지난달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가 4% 인상안에 합의한 만큼 의견 접근이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배차 시간을 놓고는 노사 간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노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증가와 우회전 시 일시 정차 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행 여건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사측이 기존 배차 시간을 고수해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바뀐 여러 가지 법들의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운행 횟수를 다 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대해 사측은 기사들에게 평균 2시간 24분 운행 뒤 1시간 12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노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만약 답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진여객 사측 노동조합이 만나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라. 이번 파업엔 양대 노총 간 힘겨루기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기도 내 전체 버스 89%가 속한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는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경진여객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인 탓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 대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2로 지난달 98.1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지난 9월부터 석 달 연속 비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4월 95.2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오뚜기가 다음 달부터 카레와 케첩 등 편의점 제품 가격을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24개 제품 가격을 올리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는 이번 가격 인상 철회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에 동참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가 변호사이자 유명 강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뒤늦게 사과문을 올리면서 감독관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자녀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수능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필기구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감독관이 이 동작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A씨의 폭언 녹취록과 학교 CCTV가 확보된 상황이라며 감독관이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경주 안개댐에서 시설 관리를 위해 짓던 다리가 무너지면서 작업하던 인부 8명이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저수지 위로 건설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꺾이면서 중간 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다리 상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건 오전 11시쯤입니다. 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8명이 수심 5m의 저수지로 추락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조된 다른 작업자들도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에 쓰려고 짓던 중이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통해 다리 상판에 거푸집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작업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측하는 바도 있고 다 기술적으로 봐야 될 확인된 사실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고 많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당국도 사고 현장이 사업비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점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도 3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으로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0.1도, 대관령 영하 2.5도, 대전은 3.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도, 광주 8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